13장 뜻밖의 만남. 폴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나 디고리, 일어나 플래치, 그게 사탕나무가 되었어. 게다가 너무 멋진 아침이야. 키 작은 이른 햇살이 숲 사이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풀밭은 이슬을 머금어 잿빛을 띄었으며 거미줄은 은빛으로 빛났다. 바로 옆에 사과나무만한 시커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뭇잎은 십자화라는 풀처럼 희끄무레했고 가냘픈 가지에는 대추야자처럼 보이는 갈색 열매가 달려 있었다. 디고리는 환성을 터뜨렸다. 만세, 난 일단 물속에 들어가고 봐야겠어. 디고리는 꽃이 만발한 덤불을 지나 강가로 달려갔다. 여러분은 햇볕을 받아 빨갛고 파랗고 노랗게 비치는 돌멩이들 위로 얕은 폭포가 되어 흐르는 깊은 산속의 강에서 미역을 감아본 적이 있는가? 그 기분이란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만큼이나 좋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낫다. 물론 디고리는 몸도 말리지 않고 다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디고리가 돌아오자 폴리가 내려가 헤엄을 쳤다. 적어도 폴리는 자기가 헤엄을 친 거라고 주장하지만 폴리는 워낙 헤엄을 잘 못 치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플래치도 강으로 갔지만 그냥 흐르는 물줄기 속에 서서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물을 마시고는 갈기를 흔들며 몇 차례 히힝 울었을 뿐이다. 폴리와 디고리는 나무로 가서 사탕을 마구 따먹었다. 열매는 달콤했다. 사탕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더 부드럽고 즙이 많아서 사탕 맛이 나는 과일 같았다. 플래치도 근사한 아침 식사를 했다. 플래치는 사탕 열매를 하나를 먹어보고는 맛이 괜찮다고 했지만 이런 아침 시간에는 풀이 더 맛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다소 힘들게 플래치의 등 위에 올라타고 두 번째 여행을 시작했다. 어제보다는 한결 나은 여행이었다. 다들 기분도 상쾌한 데다 새로 떠오른 해가 등 뒤를 비춰주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햇볕이 등을 비추고 있으면 모든 것이 더 좋게 보이는 법이다. 멋진 여행길이었다. 눈 덮인 큰 산들이 사방에 삐쭉삐쭉 솟아 있었다. 저 아래 멀리 있는 골짜기는 너무나도 푸르렀으며 빙하에서 큰 강줄기로 흘러가는 모든 시내가 짙은 파란색을 띠어서 마치 꼭 거대한 보석들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았다. 이 순간이 좀 더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너나 없이 킁킁거리며 일제히 물어보았다. 이게 뭐지? 무슨 향기 안 나? 어디서 나는 거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와 꽃들에서 나는 듯한 달콤한 향기가 앞쪽 어디에선가 솔솔 풍겨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플래치가 말했다. 호수가 있는 저 골짜기에서 풍기는 거야. 디고리가 말했다. 맞아, 저길 봐. 호수 저쪽 끝에 초록빛 언덕이 있어. 물이 얼마나 푸른지 좀 봐. 셋이 입을 맞추어 말했다. 바로 저곳이다. 플래치는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점점 고도를 낮추었다. 얼음 봉우리가 차차 머리 위로 높아져 갔다. 순간순간마다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향기도 더없이 진해져 이제는 눈가에 눈물이 맺힐 정도였다. 플래치는 마침내 날개를 퍼덕이지 않은 채 곧게 펴고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발굽으로 디딜 땅을 찾고 있었다. 가파른 초록빛 언덕이 그들 쪽으로 휙휙 달려들었다. 잠시 후 플래치는 다소 서툰 자세로 기슬게 발을 내디뎠다. 아이들은 굴러 떨어졌지만 따뜻하고 폭신폭신한 풀밭 위라서 조금도 다치지 않고 그저 숨만 조금 헐떡거렸다. 그들은 언덕의 4분의 3쯤 되는 높이에 있어서 당장 꼭대기로 오르기 시작했다. 언덕 꼭대기의 사방은 초록빛 덤불로 된 높은 담이 꽁꽁 에워싸고 있었다. 담 안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담 밖으로 뻗어나온 나뭇가지의 나뭇잎들은 바람에 살랑거릴 때마다 초록빛뿐 아니라 푸른빛과 은빛을 띠고 출렁거렸다. 이 일행은 정상에 이르러서도 초록빛 담을 거의 한 바퀴 돌고 나서야 문을 발견했다. 굳게 닫힌 채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황금문이었다. 그때까지 플래치와 폴리는 디고리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싹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은밀한 장소는 여태껏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얼핏 보아도 그곳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게 분명했다. 아주 특별한 볼 일이 없는 한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디고리는 즉각 플래치와 폴리가 같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디고리는 혼자 문 쪽으로 나아갔다. 디고리는 문에 바짝 다가갔을 때 비로소 황금문에 새겨진 은빛 글씨를 보았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황금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조상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열매를 가져가라. 내 담을 넘는 자나 열매를 훔치는 자는 마음속의 욕망과 절망을 깨닫게 되리라. 디고리는 혼잣말을 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 열매를 가져가라. 그래, 그게 바로 내가 하려는 일이지. 저건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거야. 마지막 줄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황금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하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담을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어떻게 문을 열지? 디고리가 문에 손을 대는 순간 돌적이가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는데 문이 곧장 안쪽으로 열렸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보았던 것보다 더 은밀한 장소였다. 디고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주 엄숙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모든 것이 고요했다. 정원 가운데 깨있는 분수조차 들릴락말락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향긋한 냄새가 사방에 떠돌고 있었다. 그곳은 낙원이면서도 몹시 엄숙한 곳이었다. 디고리는 자기가 찾는 나무를 대번에 알아보았다. 나무가 한복판에 서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은빛 사과들이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까지도 환히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고리는 그 사과나무로 똑바로 걸어가 사과 하나를 따서 재킷 호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 사과를 넣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고 향기를 맡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갑자기 끔찍하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지면서 그 과일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기 때문이다. 디고리는 허겁지겁 사과를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사과가 많았다. 과연 한 번쯤 맛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짓일까? 어쩌면 정훈의 경고문이 꼭 명령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다. 그저 충고일지도 모른다. 누가 충고에 신경을 쓰겠는가? 설사 그것이 명령일지라도 사과를 먹으면 꼭 그 명령을 어기는 짓이 될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은 이미 명령대로 한 터였다. 디고리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나뭇가지 사이로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머리 위 나뭇가지에는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하는 이유는 새가 아주 잠이 든 것은 아니어도 거의 잠이 든 것 같아서였다. 새는 한쪽 눈을 아주 가느다랗게 뜨고 있었다. 그 새는 독수리보다 더 크고 가슴팍은 샛노란색이었으며 머리에는 주홍빛 벼이 달려 있었고 꼬리는 보라색이었다. 디고리는 나중에 남들한테 이렇게 들려주었다. 그것만 봐도 이 마법세계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언제 누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디고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위하여 사과를 따지는 않았으리라. 훔치지 말라는 따위의 얘기는 오히려 지금보다 그 당시 사내 아이들의 머릿속에 더 확실히 박혀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확신할 수만은 없다. 디고리는 문 쪽으로 가려고 막 돌아서다가 마지막으로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려고 멈춰섰다. 순간 디고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기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 고작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마녀가 서 있었다. 마녀는 다 먹어치운 사과의 속을 막 내던지던 참이었다. 보기보다 사과즙이 진해서 마녀의 입가에 흉측하게 즙자국이 있었다. 디고리는 즉시 마녀가 담을 넘어왔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리곤 마음속의 욕망과 그에 따른 절망을 깨닫게 되리라 는 마지막 구절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웬만큼 깨달았다. 왜냐하면 마녀는 전보다 더 강하고 거만해 보였으며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의기양양해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 모든 생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디고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 길로 디고리는 냅다 정문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마녀가 뒤쫓아왔다. 디고리가 나가자마자 문은 저절로 닫혔다. 덕분에 앞서 달릴 수 있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디고리는 다른 친구들에게 폴리 빨리 타! 플래치 일어나! 하고 소리치며 달렸고 마녀는 담을 기어 넘었는지 훌쩍 뛰어넘었는지
아무튼 또다시 디고리를 바짝 뒤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고리는 휙 돌아서서 마녀를 보고 소리쳤다. 거기 멈춰. 안 그러면 우린 당장 사라질 거야. 한 발짝도 다가오지 마. 바보 같은 녀석. 왜 나한테서 도망치지? 난 해칠 마음이 없어. 지금 멈춰서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 지식을 놓치고 만단 말이야. 별로 듣고 싶진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듣고 싶었다. 마녀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난 네가 무슨 심부름 때문에 여기 왔는지 다 알고 있어. 어젯밤 난 숲에서 너희들 가까이에 있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지. 넌 저 정원에서 과일을 땄지. 지금은 네 호주머니에 있고 넌 맛도 보지 않고 사자한테 그걸 갖다 주려 하고 있어. 사자더러 먹고 사자더러 사용하라고 말씀이야. 멍청이, 그 과일이 뭔지는 알아? 내가 말해주지. 그건 젊음의 사과고 생명의 사과야. 난 그 사과를 먹어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야. 벌써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고 있어. 나는 결코 늙지도 죽지도 않을 거야. 먹어봐 꼬마야. 먹으라고. 그러면 너와 나는 영원한 삶을 누리며 이 모든 세계의 왕과 여왕이 될 수 있어. 아니, 너희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면 거기에서도 왕과 여왕이 될 수 있지. 아니, 싫어요.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도 나만 계속 사는 건 하나도 관심 없어요.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훨씬 낫지. 하지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척하던 엄마는 어떡하지? 엄마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보. 그 사과를 한 입만 베어 먹으면 너네 엄마는 당장 낫는단 말이야. 지금 네 주머니에 그 사과가 있잖아. 우린 여기에 있고 사자는 좀 멀리 있어. 네 마법을 써서 너희 세계로 돌아가 봐. 1분 뒤면 넌 엄마 머리맡에서 그 사과를 줄 수 있을 거야. 5분 뒤에는 엄마가 혈색을 되찾는 걸 볼 수 있을 테고 엄만 고통이 사라졌다고 말하겠지. 곧 힘이 솟는다고 말할 거야. 그러고 나서 깊이 잠들 거야. 생각해보렴. 몇 시간 동안 약도 안 먹고 고통 없이 달콤하게 잘 수 있다는 걸 말이야. 다음 날에는 다들 너네 엄마가 얼마나 신기하게 나는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지. 엄만 다시 아주 건강해질 거고 만사가 예전처럼 잘 될 거야. 너네 집은 다시 행복해지겠지. 넌 여느 사내 아이들처럼 될 거라고. 디고리는 마치 다친 사람처럼 신음하며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제 가장 끔찍한 선택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마녀가 말했다. 사자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네가 사자의 노예가 돼. 너희 세계로 돌아가면 사자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만일 너네 엄마가 자신의 고통을 없애고 생명을 구하고 괴로움에 빠진 네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데도 네가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봐.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것도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이상한 세계의 야수를 위해 심부름이나 하러 다니느라 말이지. 디고리는 목구멍이 바싹 마른 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가 야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잘 모르긴 해도. 그렇다면 그는 더 나쁜 놈이로군. 벌써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널 얼마나 매정하게 만들었는지 보라고. 그게 바로 그놈이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저지르는 짓이야. 잔인하고 무자비한 녀석. 너는 엄마를 죽게 내버려둔. 불쌍한 디고리는 계속 똑같은 목소리로 마녀의 말을 막았다. 입 닥쳐. 내가 모를 것 같아. 하지만 난 약속했단 말이야. 그랬구나. 하지만 넌 네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모르잖니. 여기선 아무도 널 막을 사람이 없어. 디고리는 힘겹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그딴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도둑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딴 일은 몽땅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여기 있다면 당장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라고요. 마녀는 험상궂게 생긴 얼굴하고는 딴판으로 더없이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네 엄마는 알 리가 없어. 네가 어떻게 그 사과를 얻었는지 말하지 않으면 돼. 니네 아빠도 알 수가 없지. 너희 세계에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알 수는 없단다. 너도 알겠지만 굳이 저 조그만 여자애를 데려갈 필요도 없단다. 그건 마녀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물론 디고리는 폴리가 디고리처럼 반지를 사용하여 우리 세계로 쉽사리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폴리를 뒤에 남겨두라는 사악한 제안 때문에 마녀가 디고리에게 그럴싸하게 말했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고 허울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경 속에서도 디고리는 머리가 문득 맑아져서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당신은 어디서 이 모든 걸 알게 된 거지? 왜 갑자기 우리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지? 속셈이 뭐야? 폴리는 디고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잘했어, 디고리. 서둘러. 지금 떠나자. 폴리는 이제껏 감히 그 논쟁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폴리의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디고리가 말했다. 어서 올라타. 디고리는 폴리를 플래치의 등에 태운 뒤 최대한 날쌔게 올라탔다. 플래치가 날개를 폈다. 마녀는 고래고래 악을 썼다. 꺼져라 멍청이들. 너희가 늙고 약해지고 죽어갈 때 나를 생각하라고. 영원한 젊음을 지닐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잡으려는지 기억해. 다시는 그런 제한은 없을 거야. 그들은 벌써 하늘 높이 올라가 있어서 마녀의 목소리만 겨우 들을 수 있었다. 마녀는 더 이상 멍청하게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은 마녀가 언덕 기슭을 따라 북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날은 아침 일찍 출발한 데다 정원에서 일어난 일도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플래치와 폴리는 저녁 때가 되기 전에 나니아로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고리는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도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다. 디고리는 너무 슬펐고 자기가 옳은 일을 했는지 어땠는지 줄곧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아슬란의 눈에 맺혔던 빛나는 눈물을 기억하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이 생겼다. 온종일 플래치는 지치지 않는 날갯짓으로 자신을 인도해주는 강을 따라 꾸준히 동쪽으로 날아갔다. 산들을 넘어 원시림으로 뒤덮인 언덕들을 지나 웅장한 폭포 위를 날아서 거대한 절벽 그림자로 어두컴컴해진 나니아의 숲을 향해 아래로 내려갔다. 드디어 하늘이 등 뒤로 지는 저녁해를 받아 붉게 물들고 있을 때 플래치는 많은 창조물들이 강가에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곧 창조물들 한가운데에 있는 아슬란이 보였다. 플래치는 네 다리를 쭉 펴고 날개를 접으면서 아래로 내려가 발이 땅에 닿자 얼마간 천천히 달렸다. 그러고는 멈춰섰다. 아이들이 플래치 등에서 내렸다. 디고리는 많은 동물들, 난쟁이들, 사티로스들, 요정들, 그 밖에 다른 창조물들이 길을 내주려고 옆으로 물러서는 것을 보았다. 디고리는 아슬란 쪽으로 걸어가서 사과를 건네주며 말했다. 원하시던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14장 나무 심기. 잘했다. 아슬란은 땅이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디고리는 모든 나니아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과 그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어쩌면 영원토록 대를 이어 전해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디고리는 우쭐한 기분에 젖지는 않았다. 아슬란과 마주하니까 그런 생각이 털끝만치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고리는 이제야 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디고리는 그간 겪었던 고생을 깨끗이 잊었고 마음도 흐뭇해졌다. 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잘했다, 아담의 아들아. 이 과일 때문에 너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으리라.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네가 네 손으로 나니아를 지켜줄 나무에 씨앗을 심어야 하느니라. 자, 땅이 부드러운 강둑에다 이 사과를 던지거라. 디고리는 아슬란의 말대로 했다. 너무나 조용해서 사과가 진흙 속에 퍽 하고 떨어지는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아슬란이 말했다. 잘 던졌다. 이제 나니아의 프랭크 왕과 헬렌 왕비의 대관식을 거행하기로 하자. 아이들은 그제야 처음으로 이 두 사람을 보았다. 두 사람은 희한하게 생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다. 호화스러운 긴 옷이 어깨에서부터 등 뒤로 치렁치렁하게 늘어져 있었다. 왕의 옷자락 끝은 난쟁이들 4명이 받치고 있었고 왕비의 옷자락 끝은 요정 4명이 받치고 있었다. 둘 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만 헬렌 왕비는 머리를 풀어 헤쳐서인지 훨씬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데 두 사람을 옛날 모습과 아주 다르게 보이게 한 것은 머리 모양이나 옷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 새로운 표정이었는데 특히 왕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런던의 마부 생활로 생긴 눈치와 약삭 빠른 구석과 욱하는 성질은 깨끗이 사라지고 원래 지니고 있던 용기와 친절한 성품이 더 돋보이는 듯했다. 어쩌면 그런 변화를 준 것은 젊은 이 세계의 공기이거나 아슬란과의 대화이거나 아니면 둘 다일 것이다.
플래치가 폴리에게 속삭였다. 장담하는데 내 옛 주인이 나만큼이나 변했어. 와, 이제는 진짜 주인날이다. 폴리가 말했다. 응, 그런데 제발 내 귀에 대고 속삭이지 마. 간지럽단 말이야. 아슬란이 말했다. 자, 저 뒤엉킨 나무들을 풀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로 하자. 그제야 디구리는 나무 네 그루가 너무 바투자라서 나뭇가지들끼리 멋대로 뒤엉켜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코끼리 두 마리는 코를 사용하고 난쟁이 몇 명은 도끼를 써서 이 엉킨 상태를 삽시간에 풀어 헤쳤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진 듯한 어린 나무였고 또 하나는 은으로 만들어진 듯한 어린 나무였다. 하지만 세 번째 것은 진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두 나무 사이에 처량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디고리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세상에 앤드루 외삼촌이잖아.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조금 앞으로 되돌아가야겠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동물들은 앤드루 외삼촌을 땅에 심고 물을 주었다. 외삼촌이 제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벌써 온몸이 흠뻑 젖어서 허벅지까지 땅에 묻혀 있었고 평생 꿈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야생동물들에게 애워싸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어쩌면 외삼촌이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기도 했다. 결국 모두들 외삼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외삼촌을 다시 파올렸다. 외삼촌은 다리가 자유로워지자마자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코끼리가 외삼촌의 허리를 코로 사사삭 휘감는 바람에 달아나는 일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모두들 이제는 아슬란이 와서 그것을 볼 때까지 어딘가 안전하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앤드루 외삼촌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했다. 그래서 동물들은 그 주위에 우리 비슷한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 뒤에 거기에 온갖 먹을 것들을 넣어주었다. 당나귀는 엉겅퀴를 많이 모아 던져 넣어주었지만 앤드루 외삼촌은 엉겅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줄기차게 던져주었지만 외삼촌은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피하려고만 했다. 몇몇 새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벌레들을 떨어뜨려 주었다. 곰은 특히 친절했다. 오후 내내 찾아낸 야생 벌집을 자기가 꿀꺽하는 대신 이 훌륭한 창조물은 앤드루 외삼촌에게 가져다 주었다. 곰은 사방이 막힌 우리 꼭대기로 그 끈끈한 덩어리를 틱 던졌는데 불행히도 앤드루 외삼촌의 얼굴을 강타하고 말았다. 곰은 얼굴에 벌집을 맞아도 전혀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앤드루 외삼촌이 왜 뒤로 휘청거리며 주저앉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앤드루 외삼촌이 엉겅퀴 더미 위에 앉은 것은 순전히 운이 나빠서였다. 홍 멧돼지가 말했다. 아무튼 꽤 많은 꿀이 저 친구의 입안에 들어갔으니까 조금은 좋은 일을 한 거야. 동물들은 이 이상한 애완동물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어 아슬란이 자기네한테 키우라고 허락해줬으면 싶었다. 개 중에 더 영리한 동물들은 이제는 외삼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들은 의미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 동물들은 외삼촌이 하도 브랜디 하니까 아예 외삼촌한테 브랜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결국 동물들은 밤에 외삼촌을 그곳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슬란은 그날 온종일 새 왕과 왕비를 가르치고 다른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가엾고 늙은 브랜디에게 신경을 쓸 수 없었다. 외삼촌은 동물들이 던져 넣어준 사과, 배, 땅콩, 바나나로 저녁을 든든하게 때웠다. 그러나 외삼촌이 편안한 밤을 보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슬란이 말했다. 저 생물을 데려오너라. 한 코끼리가 앤드루 외삼촌을 코로 들어올려 사자의 발치에 놓았다. 앤드루 외삼촌은 겁에 질린 나머지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폴리가 말했다. 저 아슬란님, 저 사람이 놀라지 않을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못 오게 하는 말씀도요. 아슬란이 말했다. 저 친구가 다시 오고 싶어 할까? 폴리가 말했다. 글쎄요, 아슬란님,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낼지도 몰라요. 가로등 기둥에서 뽑아낸 쇠막대가 가로등 나무로 자라는데 몹시 흥분해서 아마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얘야. 이 세계는 며칠간만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생명을 부르는 노래가 공중에 떠돌고 땅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 그리 길지는 않을 게다. 하지만 나는 이 늙은 죄인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없구나. 달리 위로도 할 수 없고
저 친구 스스로 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내가 말을 해도 저 친구에게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나 울부짖는 소리로만 들리겠지. 그렇다. 아담의 아들들아, 너희는 너희에게 은혜가 될 모든 것들에 대해 얼마나 교묘하게 너희 스스로 막아버렸느냐. 하지만 나는 저 친구가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선물을 주겠노라. 아슬란은 몹시 슬프게 큼직한 머리를 숙이고는 겁에 질린 마법사의 얼굴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잠들어라. 그리하여 너 스스로 만들어낸 이 모든 고통에서 몇 시간 동안 떨어져 있거라. 앤드루 외삼촌은 당장에 스르르 눈을 감고 평화로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아슬란이 말했다. 옆으로 옮겨서 땅에 뉘어라. 자, 난쟁이들아, 너희의 솜씨를 보여다오. 너희의 왕과 왕비를 위해 왕관 둘을 만들어 보려무나. 생각보다 더 많은 난쟁이들이 황금나무 쪽으로 달려나왔다. 난쟁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뭇잎을 홀랑 뜯어내고 잔가지들을 쳐냈다. 이제 아이들은 그 나무가 황금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진짜 황금나무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그 나무는 앤드루 외삼촌을 거꾸로 세웠을 때 호주머니에서 떨어진 반파운드짜리 금화에서 자란 것이었다. 은나무도 5실링짜리 은화에서 자란 것이었다. 어디선가 불을 지필 때 쓸 마른 잔가지들과 작은 모루, 쇠망치, 부젓가락, 풀무들이 나타났다. 다음 순간 불이 활활 타오르고 풀무가 요란스레 소리를 내고 황금이 녹고 쇠망치 소리가 탕탕 들렸다. 아슬란이 아침 일찍 땅 파는 일을 시켰던 두더지 2마리는 난쟁이들의 발치에 보석을 수북이 쌓아두었다. 작은 대장장이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왕관 2개를 만들어냈다. 현대 유럽의 왕관들처럼 무겁고 볼품없는 형태가 아니라 가볍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머리띠처럼 생겨서 실제로 쓸 수 있고 또 머리에 쓰는 게 훨씬 멋있어 보일 듯했다. 왕의 것은 루비가, 왕비의 것은 에메랄드가 박혀 있었다. 왕관을 강물에 담가시킨 후 아슬란은 프랭크 왕과 헬렌 왕비에게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나니아의 왕과 왕비는 일어나거라. 너희는 이제 나니아와 섬들과 아첸랜드의 많은 왕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리라. 공정하고 자비롭고 용감해지거라.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노라. 그 말이 끝나자 다들 환호하고 나지막이 으르렁거리고 히히잉거리고 애앵 울고 날개를 퍼득거렸다. 왕과 왕비는 약간 수줍은 표정을 띠며 엄숙하게 서 있었다. 그 수줍은 표정 때문에 그들은 더욱 고귀해 보였다. 띠고리는 줄곧 환호하는 동안 곁에 있던 아슬란의 굵직한 목소리를 들었다. 보아라. 모두들 고개를 돌렸다. 순간 너나 없이 경이로움과 환희로 긴 숨을 들이쉬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그들의 머리 위로 전에는 없었던 나무 한 그루가 높이 솟아 있었던 것이다. 동물들이 다들 대관식으로 정신없을 때 깃대에서 깃발이 올라가듯 소리 없이 빠르게 자라난 것이었다. 쭉 뻗어나간 나뭇가지는 그늘을 만들지 않고 빛을 내뿜는 듯했고 은사과가 나뭇잎 아래로 별처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숨을 들이마시게 된 것은 그 광경보다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향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아무도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아슬란이 말했다. 아담의 아들아, 잘 심었구나. 너희 나니아 국민들아, 너희의 첫 번째 임무는 이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너희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마녀는 북쪽 세계로 멀리 달아나 버렸다. 마녀는 그곳에서 살며 사악한 마법으로 점점 강대해질 것이다. 하지만 저 나무가 잘 자라는 동안에는 감히 나니아로 쳐들어오지 못하리라. 마녀는 이 나무에서 160km 안에는 감히 다가오지 못한다. 나무의 냄새가 너희에게는 기쁨과 생명과 건강이지만 마녀에게는 죽음과 공포와 절망이기 때문이니라. 모두들 그 나무를 엄숙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슬란이 느닷없이 고개를 돌렸다. 아슬란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눈을 붙받고서 말했다. 얘들아, 무슨 일이냐? 왜냐하면 아이들이 서로 속닥거리면서 팔꿈치로 쿡쿡 찌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디고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다. 저 아슬란님, 진작 말씀드리는 걸 잊었습니다.
마녀는 벌써 저 나무를 자라게 한 사과와 똑같은 사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디고리는 사실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다 털어놓지는 않았다. 그래서 폴리가 곧장 디고리 대신 말했다. 아슬란님, 저희 생각에는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쩜 마녀는 저 사과 향기를 정말로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자가 말했다. 이브에 따라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야 마녀가 사과를 먹었으니까요. 이브에 따라 그래서 다른 모든 사과가 마녀에게는 공포가 되는 법이다.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방법으로 과일을 따먹은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 과일은 맛이 좋긴 하나 먹은 뒤로는 영 싫어하게 되지. 폴리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녀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과를 먹었으니까 효력이 없겠네요. 말하자면 그 사과를 먹었다고 해서 영원한 젊음 같은 걸 지닐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슬란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다. 슬프게도 그리 될 것이다. 어떤 것이나 항상 제 본성에 따라 작용하는 법이니까. 마녀는 마음의 욕망을 채웠다. 여신처럼 지치지 않는 힘과 영원한 나날을 갖게 되겠지. 하나 악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은 불행일 뿐이고 마녀는 벌써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게다. 그 사과를 먹은 자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되지.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을 항상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디고리가 말했다. 아슬란님, 저도 하나 먹을 뻔했습니다. 저는... 아슬란이 디고리의 말에 이어서 말했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담의 아들아. 과일은 항상 효과가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하나 제멋대로 그 사과를 딴 이들에게는 효과가 없다. 만일 나니아 국민이 나니아를 지키려고 제멋대로 사과를 훔쳐 여기에 심는다면 그 사과는 나니아를 지켜주기는 할 것이다. 하나 내가 바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라 찬처럼 강하고 잔인한 제국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마녀는 너를 또 다른 곳으로 유혹했지. 그렇지 않느냐? 네, 아슬란님, 마녀는 저더러 사과를 집에 가져가서 엄마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너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 사과가 너희 어머니를 낫게는 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어머니의 기쁨이 되지는 못했으리라. 너와 함께 어머니가 옛일을 돌이켜보면서 차라리 그 병으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할 날이 올 테니까. 디고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의 생명을 구할 희망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자 목이 메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슬란은 이제 다시 속삭이는 투로 말을 이어갔다. 아이야, 훔친 사과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게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너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겠지만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 가거라. 너희 어머니를 위해 저 나무에서 사과를 따거라. 잠시 동안 디고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치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된 듯했다. 다음 순간 디고리는 마치 꿈길을 걷는 사람처럼 나무로 걸어가고 있었다. 왕과 왕비가 디고리를 환호하고 모든 창조물들도 환호를 보냈다. 디고리는 사과를 따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아슬란에게 돌아왔다. 디고리가 말했다. 저 지금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디고리는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도 잊었다. 하지만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그랬고 아슬란은 다 이해하고 있었다. 15장 이 이야기의 끝과 다른 이야기들의 시작. 아슬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반지가 필요 없느니라. 폴리와 디고리는 눈을 껌뻑거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다시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에 있었다. 앤드루 외삼촌은 여전히 잠이 든 채 풀밭에 누워 있었다. 아슬란은 아이들 옆에 서 있었다. 아슬란이 말했다. 자,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나,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경고이고 하나는 명령이다. 여길 보아라, 아이들아. 아이들은 풀밭에 난 작은 구덩이를 보았다. 풀에 덮인 구덩이 밑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해 보였다. 아슬란이 말했다. 너희가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저 구덩이가 연못이었지. 그때는 이 속으로 뛰어들면 죽어가는 태양이 폐허가 된 찬을 비추는 세계로 갔었어. 이제 그 연못은 없어.
그 세계는 마치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끝난 거다. 아담과 이브의 종족은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거라. 아이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다. 네, 아슬라님. 그러고는 폴리가 덧붙였다. 하지만 아슬라님, 우리 세계는 그 세계처럼 나쁘진 않죠. 아직은 아니란다, 이브에 따라. 아직은 아니지. 하나, 너희 세계는 점점 그 세계처럼 변해갈 것이다. 어쩌면 너희 종족 가운데 어떤 사악한 자가 불길한 낱말과 같은 사악한 비밀을 알아내어 모든 생명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할지도 모르니까. 머지않아 너희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기쁨과 정의와 자비에 대해 제이디스 여왕보다 더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자들이 너희 세계의 큰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희 세계를 조심하거라. 이것이 경고이다. 이제 명령을 내리겠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내 외삼촌에게서 마법의 반지들을 빼앗아 다시는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묻어버려라. 두 아이는 사자가 이런 말을 할 때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의 얼굴이 파도가 넘실대는 황금바다처럼 보였다. 두 아이는 황금바다에 두둥실 떠다니는 듯했다. 그 부드러움과 힘이 아이들을 감싸며 몸 안으로 스며들어오자 아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현명하고 선량한, 심지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깨어있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을 난생 처음 받았다. 그 순간의 기억은 아이들 속에 언제까지나 남아있었다. 두 아이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 슬프거나 두렵거나 화가 날 때마다 그때의 선한 마음이 아주 가까운 곳, 마치 어떤 모퉁이나 문 뒤에 있는 것처럼 되살아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리라는 확신이 생겨났다. 다음 순간 그들 셋은 시끄럽고 후덥지근하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런던으로 굴러들어왔다. 그들은 캐털린의 현관 앞 도로에 있었다. 마녀, 말, 마부가 사라진 것을 빼면 그곳을 떠날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가로등 기둥은 쇠막대가 떨어져 나간 채로 있었고 다 부서진 마차도 있었다. 사람들도 모여 있었다. 모두들 아직까지 법석을 떨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친 경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신이 돌아오나 봐요. 어이 좀 어떠시오? 곧 앰뷸런스가 이리로 올 겁니다. 하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디고리는 생각했다. 이럴 수가. 그 같은 모험을 했는데도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았더니. 사람들은 대부분 미친 듯이 제이디스 여왕과 말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아이들한테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가는 것과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앤드루 외삼촌도 옷꼬락선이나 꿀범벅이 된 얼굴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다행히도 하녀가 그 우스꽝스런 구경거리를 바라보며 서 있는 바람에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누가 꼬치꼬치 캐묻기 전에 별 어려움 없이 앤드루 외삼촌을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앤드루 외삼촌이 먼저 계단으로 달려 올라갔다. 아이들은 앤드루 외삼촌이 남아있는 마법의 반지들을 숨기려고 다락방으로 가는 듯해 무척 걱정스러웠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앤드루 외삼촌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옷장에 있는 술이었기 때문이다. 외삼촌은 어느새 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외삼촌은 다시 나왔는데 실내복을 입고 있었으며 곧바로 욕실로 갔다. 디고리가 말했다. 폴리, 네가 다른 반지들을 가져다 줄래? 난 엄마한테 가보고 싶어. 폴리가 말했다. 좋아, 나중에 봐. 폴리는 다락방 계단으로 쿵쿵거리며 올라갔다. 디고리는 1분간 숨을 가다듬었다. 그러고 나서 엄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엄마는 디고리가 수백 번 보았던 모습 그대로 누워 있었다. 디고리의 엄마는 눈물이 날 만치 창백하고 여윈 얼굴을 베개에 기대고 있었다. 디고리는 주머니에서 생명의 사과를 꺼냈다. 마녀 제이디스 여왕이 마녀의 세계에서와 우리 세계에서 다르게 보였던 것처럼 산속 정원의 그 과일도 다르게 보였다. 물론 침실에는 색깔 있는 침대복, 벽지, 창문으로 들이치는 햇살, 푸르스름한 엄마의 예쁜 실내복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색색의 것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디고리가 호주머니에서 사과를 꺼내는 순간 그 모든 색깔이 거의 사라진 듯 했다.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햇빛조차 흐릿하고 칙칙해 보였다. 눈부신 사과가 천장에 신비한 빛을 던졌다. 과연 이보다 더 볼만한 게 있을까? 아마도 다른 것에는 눈길을 줄 수 없으리라.
젊음의 사과에서 나는 향기는 꼭 하늘나라로 통하는 창문과 같았다. 디구리의 엄마가 말했다. 오, 우리 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디구리가 말했다. 이걸 잡수셔야 해요. 드실 거죠? 네?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실지 그런데 꼭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아. 디구리는 사과 껍질을 벗긴 뒤 잘라서 한 조각씩 엄마 입에 넣어 주었다. 엄마는 사과를 먹자마자 엷은 웃음을 띠며 베개에 머리를 묻고 잠이 들었다. 그 지긋지긋한 약 없이 저절로 솔솔 오는 기분 좋은 잠이었다. 디구리가 알기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원했던 것이다. 디구리는 이제 엄마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인다고 굳게 믿었다. 몸을 수그려 엄마에게 살며시 키스를 하고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방에서 살짝 빠져나왔다. 손에는 사과 속이 들려 있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디구리는 주위의 사물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얼마나 평범하고 마법과 상관없는지 느낄 때마다 희망을 품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슬란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다시금 희망을 품었다. 그날 저녁 디구리는 사과 속을 뒤틀에 묻었다.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의사가 왔을 때 디구리는 계단 난간에 기대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디구리는 의사가 레티모와 함께 나오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미스 캐털리, 저는 의사가 된 일에 이렇게 놀라운 경우는 처음입니다. 마치 기적 같다고나 할까요? 저 어린 사내 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부질없는 희망을 품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그때부터 의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 그날 오후 디구리는 정원으로 내려가서 둘만의 비밀 신호로 폴리를 부르는 휘파람을 불었다. 폴리는 담 너머로 내다보며 말했다. 좋은 일 있어? 너네 엄마 말이야. 내 생각에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너만 괜찮다면 아직은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지 않아. 반지는 어떻게 됐어?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봐,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이거 묻어버리자. 그래, 그러자. 어제 사과 속 묻은 데를 표시해뒀어. 폴리가 담을 넘어와서 둘은 같이 그 장소로 갔다. 그런데 굳이 디구리가 표시해둘 필요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벌써 싹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나니아에 있는 새 나무처럼 잘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싹은 벌써 땅 위로 제법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종삽으로 주위를 둥글게 파고 자기네가 끼고 있던 마법의 반지까지 모두 그 안에 묻어버렸다. 일주일쯤 지나자 디구리의 엄마 병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게 확실해졌다. 2주일이 지나자 엄마는 정원에 나와 앉아있을 수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집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 레티 이모가 나서서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해주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칙칙한 커튼을 열어젖혀서 방을 환하게 하고 사방에 싱싱한 꽃을 놓고 맛 좋은 음식을 만들고 낡은 피아노를 조율해서 엄마가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해주었다. 엄마가 어찌나 디구리와 폴리와 어울려 유난스레 노는지 하루는 레티 이모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어휴, 메이벨, 셋 중에서 네가 제일 큰 아기로구나.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한동안 줄곧 나빠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것이다. 하지만 일이 한번 제대로 풀리기만 하면 하는 일마다 점점 나아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행복한 나날이 6주 정도 흘렀을 무렵 인도에 있는 아빠한테서 긴 편지가 왔다. 편지에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다. 늙으신 커크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이 말은 아빠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아빠는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인도에서 집으로 돌아오시겠단다. 디구리가 이제껏 말로만 들어왔던 시골의 대저택이 이제는 자기네 집이 될 것이다. 그곳은 갑옷, 마구간, 계집, 강, 공원, 온실, 포도밭, 숲과 집 뒤에 산이 있는 커다란 저택이었다. 그래서 디구리는 자기네도 남들처럼 온 식구가 한데 모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마 여러분은 한두 가지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폴리와 디구리는 늘 변함없는 친구였고 폴리는 방학 때마다 아름다운 디구리네 집에서 지냈다. 거기서 폴리는 승마와 수영과 우유짜기와 빵굽기와 산타기를 배웠다. 나니아에서는 동물들끼리 더없이 평화롭고 즐겁게 살았다.
수백 년 동안 마녀도 다른 어떤 적들도 그 즐거운 나라를 괴롭히지 않았다. 프랭크 왕과 헬렌 왕비와 그들의 아이들은 나니아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며 둘째 아들은 아첸랜드의 왕이 되었다. 아들들은 요정들과 결혼했고 딸들은 숲의 신이나 강의 신하고 결혼했다. 마녀가 심은 가로등은 밤낮으로 나니아의 숲을 비추어 훗날 그곳은 등불 황야라는 이름이 붙었다. 숱한 세월이 흘러 어느 눈 오는 밤에 한 아이가 나니아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아이는 여전히 환히 빛나고 있는 그 불빛을 발견한다. 그 모험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려는 이야기와 약간 관련이 있다. 얘기는 다음과 같다. 디고리가 뒤뜰에 심은 사과에서 자란 나무는 멋진 나무로 자라났다. 아슬란의 목소리와 나니아의 신선한 공교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 세계의 땅에서 자랐기에 디고리의 엄마를 살린 것처럼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는 사과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 땅의 어느 나무보다 훨씬 탐스러운 사과가 열렸다. 그 사과는 비록 마법의 힘은 온전치 못했지만 유달리 몸에 좋았다. 그러나 나무는 그 자신의 내부에 자신이 속해 있던 나니아의 다른 나무들을 잊지 않고 있는 듯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데도 나무는 이따금씩 신비하게 흔들리곤 했는데 그럴 때면 아마도 나니아의 강풍이 불지 않았을까 싶다. 요컨대 나니아의 나무가 강한 남서풍에 마구 흔들리는 순간이면 영국에 있는 이 나무도 살며시 몸을 떨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나무 안에 여전히 마법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디고리는 중년에 캐털린의 낡은 저택을 갖게 되었다. 그 당시 사나운 폭풍이 영국 남부를 강타하여 그 사과나무가 쓰러졌다. 디고리는 단순히 땔감용으로 그 나무를 쪼갤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나무로 옷장을 만들어 시골에 있는 저택에 갖다 두었다. 디고리가 직접 그 옷장의 마법적 요소를 발견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누군가가 발견했다. 그 옷장은 나니아와 우리 세계 사이의 모든 왕래의 시작이었다. 여러분들은 다른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디고린의 가족은 시골 저택으로 이사가면서 앤드루 외삼촌도 데려갔다. 디고리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더 이상 외삼촌이 장난을 치게 놔두어선 안 돼. 그리고 가엾은 레티이모가 계속 데리고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앤드루 외삼촌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마법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뼈저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앤드루 외삼촌은 나이가 들수록 전보다 한결 사람다워지고 이기적인 면도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언제나 당구실에서 혼자 손님들을 맞이하기를 좋아했고 틈만 나면 그들에게 마차를 타고 런던 곳곳을 돌아다녔던 외국의 한 왕족인 신비스러운 여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여인은 악마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요. 하나 진짜 괜찮은 여인이었어요. 그렇고 말고요.